한국은 그저 한때의 행운일 뿐이다. 어느 글로벌 경제 포럼에서 한 인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지어 지금 한국은 대통령도 없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국은 아직도 대통령 탄핵 사태로 인해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위기를 맞고 있고, 그리고 한국은 강대국이 아닙니다. 그 순간 포럼장 안은 잠시 정적에 잠겼고 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게 될 줄 그땐 몰랐습니다. 저는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은 제게 늘 낯설고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어린 시절 잠깐 머물렀던 혼란스러운 기억, 그리고 미국에서 겪었던 정체성의 혼돈 속에서 저는 한국을 애써 외면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게 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서 그 실체를 확인해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떠났습니다. 믿지 않았던 그 나라로 기대보단 의심을 안고 확신보단 경계를 품은 채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단 3주의 시간이 저의 모든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저는 스탠포드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김소피아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는 조금은 특별한 여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바라보게 된 여정, 그리고 그 안에서 제 정체성과 인생의 방향까지 바꾸게 된 여정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2025년 1월, 저는 세계경제포럼이 열리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장 웨이 교수님의 조교로 참석 중이었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글로벌 혁신 국가들을 비교 분석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었고, 그날은 미래학자 알렉스 모건 박사가 21세기 가장 주목할 혁신 국가로 한국을 선정한 직후였습니다. 발표가 끝나자마자 장 교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단호하게 말하셨습니다. 한국,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죠. 지속 가능한 모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 말은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제게 시선을 돌리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소피아, 자네가 한국계라 이런 부탁을 하네.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확인 좀 해보겠나? 그들의 성과가 얼마나 과장되었는지 증명해주면 좋겠어. 사실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 자란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어릴 적 한 번 한국을 방문한 기억이 있지만 그때의 혼란스러웠던 경험 때문에 한국에 대한 인상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저는 종종 너는 한국인이다라는 시선과 한국에서는 너는 외국인이다라는 인식을 동시에 받아야 했습니다. 그 이중적인 정체성 속에서 저는 어느 한쪽에도 온전히 속할 수 없다는 느낌을 자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의 제안을 받았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한국계라고 해서 한국에 호의적일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는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첫 번째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입국 심사부터 수화물 수령, 교통편 연결, 심지어 호텔 체크인까지 모든 과정이 디지털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QR코드 하나로 이동이 가능하고 공항 내부의 동선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꾸며놓은 거겠지. 저는 스스로 그렇게 되뇌며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서울 강남의 호텔에 도착한 후 저는 교수님과의 약속대로 빽빽하게 짜인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LG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 연구소, 서울대학교 병원, 스마트시티 통합관제센터 등 제게 주어진 임무는 분명했습니다. 한국의 겉으로 보이는 성공 이면에 숨겨진 불균형과 과장된 성과를 밝혀내는 것. 어쩌면 교수님은 이미 한국의 성과가 허상이라는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제게 그것을 증명해주는 역할을 기대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과연 한국은 정말 그렇게 대단한 나라일까요? 아니면 잘 짜여진 외형과 수치 뒤에 숨겨진 실체 없는 환상일까요?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한 3주간의 여정이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첫날 밤, 호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많은 빌딩과 고층 아파트, 거리를 가득 채운 차량들과 LED 조명이 만든 광경은 제가 어릴 적 기억하던 한국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저는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가장 먼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하기 위해 평택으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차량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영어로 정확하게 길을 안내했고, 도로 위에는 자율주행 테스트 차량도 몇 대 보였습니다. 가끔 보이는 시골 풍경마저도 정돈되어 있었고, 전기차 충전소가 곳곳에 마련되어 있는 것을 보고 한 번 더 놀랐습니다. 미국에서도 전기차 인프라가 확충되고는 있지만 이 정도로 체계적이고 촘촘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도착한 삼성전자 반도체 단지는 그 자체로 하나의 도시 같았습니다. 보안 절차는 매우 엄격했지만 모든 과정이 간편하고 디지털화되어 있었습니다. 클린룸을 보기 위해 방진복을 착용하고 들어섰을 때 저는 다시 한번 압도당했습니다. 수천 대의 기계가 정밀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인간은 철저히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설명을 해주신 기술 엔지니어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진행 중인 3나노 공정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 기술은 스마트폰과 슈퍼컴퓨터, AI 서버의 핵심이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보던 수치와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니 단순히 수치가 아니라 살아있는 현실이라는 점이 저를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단지 일부 사례에 불과한 거 아닐까? 국가 전체가 이렇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음 방문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 돌아온 저는 교수님께 짧은 메일을 보냈습니다. 반도체 기술은 예상보다 인상 깊었지만 좀 더 다각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수님은 짧게 답장을 보내셨습니다. 좋아.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계속 관찰하게. 저는 다시 일정표를 펼쳐보았습니다. 아직 더 많은 곳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연구소, 서울대학교 병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시티 통합관제센터. 매일이 도전이었고 그 속에서 저는 점점 더 많은 질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어디까지 발전한 걸까? 이 나라는 어떤 방식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왔을까? 그리고 내가 보고 느낀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질문은 깊어졌고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점점 더 진지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지 3일째 되는 날,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전기차 배터리 기술의 최전선이라 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저를 안내해준 연구원은 민준이라는 젊은 엔지니어였습니다. 말투는 조용하지만 자신감이 있었고 설명 하나하나에 열정이 배어 있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미래는 에너지 밀도, 충전 속도, 그리고 안전성의 조화에 달려 있습니다. 저희는 그 세 가지를 동시에 잡기 위해 연구하고 있어요. 그의 말은 단순한 기술 설명이 아니라 무언가 더 큰 책임감을 동반한 다짐처럼 들렸습니다. 연구소 안에는 AI 기반 시뮬레이션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었고 리튬이온 배터리의 구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프로그램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저는 이전까지 배터리 기술을 숫자와 그래프로만 이해했지만 이곳에서 그것은 하나의 미래로 느껴졌습니다. 연구를 마친 후 민주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피아 씨, 혹시 저녁 같이 하시겠어요? 서울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을 테니 간단한 한식 체험이라도. 처음엔 조금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제안과 연구소에서 느낀 충격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기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함께한 식사 자리에서 민주는 자신이 왜 이 분야에 뛰어들었는지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호흡기 질환이 있으셨거든요. 대기오염 때문에 고생이 심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깨끗한 에너지 기술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미국에서 환경 문제로 시위하는 젊은이들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말이 아니라 실제 기술로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이후 며칠 동안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을 방문해 의료 시스템을 조사했습니다. 마침 가족에게 급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에 계신 제 할아버지께서 갑작스러운 뇌졸중 증세로 쓰러지셨고 다행히 가족이 한국에 계셔서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도 즉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상황은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었습니다. 김소피아 씨,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는 뇌졸중 초기 증상이지만 골든타임 내에 오셔서 바로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진료는 모든 과정이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담당 의사는 태블릿으로 데이터를 공유하며 치료 방향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미국에서는 응급 환자가 병원에 도착해도 보험 승인 절차나 병상 부족으로 몇 시간씩 대기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단 10분도 걸리지 않아 진료와 치료가 시작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뜻밖에도 민준을 다시 만났습니다. 어머, 민준 씨? 여기서 뭐 하세요? 제가 놀라 물었더니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 자원봉사 중이에요. 환자분들 도와드리는 일 어쩌다 보니 습관이 됐어요. 그 짧은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상황을 이야기했고 민준은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도 같은 질환으로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경험을 들려주었고 그 일이 계기가 되어 지금의 일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기술을 만들고 있어요. 그 말은 제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민준과의 대화를 떠올리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단지 기술력만 뛰어난 나라가 아니라 그 기술이 사람을 위해 어떻게 쓰이는지를 고민하는 나라구나. 이후 저는 스마트시티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도시의 교통 흐름, 에너지 사용, 치안 상황, 재난 대응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실시간 CCTV 영상과 AI 분석을 통해 교통 체증이 예측되고 필요한 구간에는 신호가 자동으로 조정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KTX를 타고 부산까지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단 2시간. 미국에서 이 정도 거리라면 자동차로 6시간 이상 걸릴 뿐만 아니라 기차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하루하루가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은 단지 기술적 수준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현한 사람들의 철학과 사회 시스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과연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이 맞는가? 의문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 교수님에게서 화상통화가 왔습니다. 제 조사의 중간 보고를 듣고 싶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깊은 갈등에 빠졌습니다. 제게 주어진 임무는 한국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은 그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교수님, 아직 조사는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면 한국의 기술과 사회 시스템은 생각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전하는 제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조금씩 자라나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췄고 저는 이 여정이 단순한 데이터 수집이 아니라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건강이 빠르게 호전되면서 저는 다시 원래 일정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덧 한국에 온 지 2주가 지나 있었고 제 일정은 점점 후반부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스마트시티 통합관제센터,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공공데이터 플랫폼 등을 방문하면서 저는 한국이 단순한 기술 강국이 아닌 삶의 질을 위한 기술을 구현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관제센터에서는 도시 전역의 교통, 방범, 에너지 사용량이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되고 있었고 KTX를 타고 부산을 다녀온 날에는 전국이 하나의 네트워크 도시처럼 느껴졌습니다. 열차는 정확히 제 시간에 출발하고 도착했고 역 내 시설은 철저하게 정돈되어 있었으며 교통카드 하나로 모든 이동수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즈음 저를 기다리고 있는 첫 번째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예상보다 더 빠르게 중간 보고서 제출을 요구한 장 교수님이 갑작스럽게 영상통화를 요청하신 것이었습니다. 소피아, 자네 보고서는 어떻게 되고 있나? 포럼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네. 그 말에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수집한 데이터와 체험들은 한국의 발전을 부정하기보다는 찬양하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수님의 의도에 맞추어 억지로 부정적인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저 자신에게도 거짓말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교수님,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저는 한국의 혁신이 과장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국제사회에서 과소평가되어 온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화면 속 장 교수님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그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라고? 자네까지 그들의 선전에 넘어갔다니 실망이군. 소피아, 포럼 발표는 내가 직접 하겠네. 자네는 이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게. 말이 끝나기도 전에 통화는 종료되었고 화면은 검은색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다가 차가운 공기에 몸을 떨었습니다. 수년간의 연구와 박사 과정을 뒷받침해준 지도교수로부터 사실상 버림을 받은 셈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준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카페에서의 짧은 만남 이후 우리는 매일 밤 화상 통화를 이어가며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고 있었고 민준은 저에게 있어 한국에서의 유일한 정신적 지지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냥 교수님 말씀대로 보고서를 쓰는 게 좋지 않을까요? 당신의 박사 학위가 중요하잖아요. 민준은 조심스럽게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진실이 아니에요. 제가 본 한국, 제가 경험한 한국은 다릅니다. 만약 제가 거짓된 결론을 내린다면 제 스스로를 배신하는 거예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민준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피아 씨,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저는 당신을 믿고 지지할게요. 그 말은 마치 깊은 안개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본 것처럼 제 마음을 다잡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한숨도 자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제 스스로의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에서의 기술력, 배터리 기술의 혁신, 의료 시스템의 선진성, 공공서비스의 효율성, 시민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공동체 문화, 안전한 도시 환경과 빠르고 정확한 교통망까지 그동안 제가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것을 데이터와 인터뷰, 영상과 감정으로 엮어 하나의 보고서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기술의 수준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느냐에 대한 철학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지 빠른 인터넷, 빠른 기차, 최신 기술을 자랑하는 나라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시민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고자 하는 분명한 방향성과 의지를 가진 사회였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장에는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힘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회복력과 그 회복을 기술과 사회제도로 구체화해내는 집단적 지혜에 있다. 며칠 뒤 포럼 운영위원회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장 교수님의 발표에 앞서 혹시 제가 현장 조사자로서의 보고를 간략하게 발표할 수 있겠냐는 제안이었습니다. 장 교수님이 이 요청을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번 발표가 저 자신의 길을 다시 정의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안과 기대가 교차하는 가운데 저는 발표를 준비하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나라 그 실체를 세상에 알릴 시간입니다. 포럼의 마지막 날 아침, 저는 마치 심장을 꺼낸 채 무대에 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손에는 밤새워 준비한 발표 자료가 들려 있었고 머릿속에는 교수님의 냉정한 표정과 할아버지의 따뜻한 말씀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장 교수님은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무대에 먼저 올라 일관된 논조로 한국의 성장을 정치적 연출이라 평가하며 발표를 마쳤습니다. 객석은 조용했고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등 뒤 스크린에는 단순히 소피아 킴이라는 이름과 함께 발표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의 도약 불가능을 가능으로. 처음에는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점점 제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처음 한국에 오게 된 배경부터 솔직히 말했습니다. 교수님의 제안, 제 안의 무의식적인 거리감, 한국계 미국인으로서의 혼란, 그리고 무관심 속의 방문이 어떻게 전환점을 맞이했는지를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그저 잘 꾸며진 겉모습만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진심과 시스템의 깊이를 마주하면서 저는 점점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저는 반도체 공장에서의 경험, 배터리 연구소에서 만난 민준, 할아버지의 치료 과정에서 본 의료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기술이 사람의 삶을 위해 작동하고 있다는 확신까지 하나하나 발표했습니다. 수치와 차트를 곁들였지만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진심이었습니다. 한국의 강점은 단지 기술력이나 경제 성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 공동체가 함께 움직이는 속도, 그리고 가능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입니다. 저는 이것을 단순한 데이터가 아닌 경험으로 체득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난 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전체 포럼장이 기립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무대 위에서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제 가슴 속의 응어리가 스르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대 아래로 내려왔을 때 가장 먼저 저를 찾아온 사람은 미래학자 알렉스 모건이었습니다. 당신의 발표는 놀라웠습니다, 소피아. 진정한 혁신은 통계가 아닌 이야기로 전달되는 거죠. 진심 어린 관찰과 감동적인 통찰에 감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조금 늦게 장 교수님이 조용히 다가오셨습니다.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묘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자네가 선택한 길, 틀리지 않았네. 학자로서 진실을 좇는 자세는 칭찬받아 마땅하네. 저는 짧게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언젠가 다시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 저녁, 저는 회복 중인 할아버지와 민준과 함께 한강변을 산책했습니다. 서울의 야경은 도시의 에너지와 희망을 품은 듯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던 그 순간은 제게 있어 그 어떤 발표보다 더 따뜻하고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소피아, 내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내가 선택한 길을 응원한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힘이 있었고 그 말은 제 심장을 울렸습니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그 옆에서 민준이 말했습니다. 이제 어떤 계획이에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실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한강 너머의 도시 불빛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글쎄요. 장 교수님은 더 이상 저를 받아주시지 않을 테니 새로운 길을 찾아야겠죠. 어쩌면 이곳에서 다시 시작할지도 모르겠어요. 서울에서요? 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나라잖아요. 제게도 그런 기회가 있을 거라고 믿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당신이 한국에서 만들 도약을 기대해도 되겠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한국의 미국인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을 잇는 다리로 살고 싶어요. 그게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에요. 그날 밤 한강의 물결 위로 서울의 불빛이 반사되며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보며 다시 한번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의 도약 불가능을 가능으로. 그것은 단지 제 보고서의 제목이 아닌 이제 제 인생의 방향이 되어버린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첫 발걸음을 이 도시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가능성을 믿는 나라에서 저만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처럼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다시 보게 되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누군가에겐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진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K 감동탐험입니다. 감사합니다.